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주요국들은 긴축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게 될까요? 글로벌 금리 인상 도미노에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동원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현현수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축 모드에 돌입한 주요국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곳은 호주 중앙은행입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5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4.35%까지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6월 11일 예금금리를 연 2%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약 3년 만에 긴축 기조로 선회했는데요. 지난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를 넘어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행 역시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 향후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상승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런데 미국의 5월 물가지수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건 상수가 된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부의 기금운용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위원 중에 한 분이 연준의 올해 내 금리 인상 횟수를 3회를 예상하시면서 이게 금리가 이렇게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기금의 자산이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 평가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금 운용하는 회사들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월 그 FOMC 그 미팅에서 이제 거기에서 경제 전망하면서 향후 그 금리 를 FOMC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원래 19명인데 그 케빈 워시는 의장인데 지금 점도표가 이 연준의 자유로운 금리 운용에 제약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투표를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18인이 했는데 그중에 2명이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5명이 50bp, 그래서 0.5%포인트, 그리고 한 명이 75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케빈 워시 의장도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금 매파적인 성향의 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은 일단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FOMC의 점도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 1회 인하가 원래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갑자기 인상으로 이제 돌아선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점도표 자체는 헤드라인이 한 번 인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시게 되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위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사들 같은 경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내 3번까지도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줄곧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또 오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폭 얼마나 될까요? 네,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 국방부가 치른 직접 비용만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CNN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예비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은 전쟁 비용이 국방부 지출을 넘어 물가와 유가, 금리 부담으로 번지며 미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CPI 상승률 기여도를 보시게 되면요. 헤드라인이 4.2% 정도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근원 서비스. 얘는 원래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2.0%포인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에너지 상승 기여도가 상당히 미미했었는데 전쟁 이후로 이 에너지 상승 기여도가 막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게 1.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가 향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아직까지 전쟁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갭 자체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미 4%의 미국 물가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게 될 그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임금 상승률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임금 지금 마이너스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경기 충격도 함께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유가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연준이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렸죠. 근데 일본이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일본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경제였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하고자 노력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 그 이후에 이 2% 내외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엔화도 약세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엔화 약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통화 가치의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린 측면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CPI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1.5% 내외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가 2%니까 그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떤 환율에 대한 방어라든지 이런 여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정상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준금리 인상의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지금 많이 공격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작년 1% 초반 성장을 했고요. 올해 BOJ 같은 경우는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 0.5에서 0.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거의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는데 기준금리를 애써 공격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BOJ에게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공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 N전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게 청산이 되고 이러면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러는 건데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크게 극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0.25% 기준금리였다가 2025년 1월에 0.5%로 올렸고요. 그리고 12월에 0.7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에서 벗어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이고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매번 빗나갔죠.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올릴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이미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리 차이는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일본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가고 있고요.
미국은 뭐 최근 들어서 인상하겠다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상당 기간 동결 기간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이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청산이 되려면 조달 통화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딱 퍼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즉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아베 정부에서 실시작을 했었던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재정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정부 부채, GDP 대비 200%가 넘어가는 그 부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일본 채권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 정책은 그러면 타이밍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성적인 이제 디플레 상황 그리고 만성적인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경제가 아무래도 활력을 갖고 이제 뛰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도입해서라도 일본의 경제를 조금은 더 부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판단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본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시작한 것은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화 정책으로 어떤 경제 구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것을 바꾸기는 좀 여전히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일본 뭐 정책 당국이 해결할 일이긴 하지만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그런 숙제들, 고령화로 인한 총수요가 약하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정책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뭐 금리를 올렸고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그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또 이 전쟁 터진 직후에는 성장률 낮아질까 봐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전 분기 대비 1.8%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4월 물가 상승률이 2.6% 그리고 이제 5월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의 금리를 결정할 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과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목표 대비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 원칙으로 보면 일단 현재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영성 총재께서 어떤 말씀을 지난 회의 때 하셨냐면은 물가, 성장률, 환율, 부동산 여러 가지 뭐 금융 안정이라든지 한국은행이 취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많은 변수들이 모두 다 금리 인상을 한쪽 방향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다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부 다 낮아지는 추세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전망치가. 근데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기여도를 뜯어놓고 보시게 되면 거의 순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한 70% 정도를 순수출이 차지했고요. 나머지가 내수의 기여도였었거든요. 그만큼 수출로 지금 경제 성장의 동력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고 수출 안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쏠림이 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큰 거시적인 지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 안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불안정한 요인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하겠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미시적인 정책들도 같이 좀 서포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하겠네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리스키한 것은 8월 달 금통위에서도 만약에 연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은 시장 자체가 받아들이는 충격이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인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아무래도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특히 뭐 지금 뭐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금 신현성 총재님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건부로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중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게 있어서 약간 프렌들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표라든지 가격 변수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장기 전망에 대한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된다 보면 한국은행이 의도하지 않은 채권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발작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도 한 번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금리 인상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결국은 지금 그 경기 회복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만한 효과를 볼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금리 상승 폭이 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금리에 의한 정책 효과를 또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상폭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때 서프라이즈를 보였고요. 그것을 반영을 하고 2분기 때 나오게 수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영을 하게 되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2% 후반 또는 3%대도 이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OECD에 추산하고 있는 한국의 이제 그 명목 잠재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GDP 갭이 이것을 플러스로 전환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5%였던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립금리로 추정하는 그 중간치, 딱 중간값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값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그 레벨이 약 3.5%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이 3.5%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팍팍팍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시차를 두고 지금 채권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조금 한 1, 2년, 2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면 지금 저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인데 요거 좀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한미 금리차 축소에 의한 환율의 단기적 효과는 일단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미 금리차 역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그런 효과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모습이었거든요.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수급하고 또 이제 그 향후 수급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이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수출 증대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에 대한 그 금융적 수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 건데요. 이 국민소득 개정이 분기마다 발표되는 건데 이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좀 다소 구조적인 변수인데, 이게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저축 그리고 투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총 저축률은 35%, 그리고 국내 총 투자율은 30% 정도로 해서 저축을 한 게 국내 투자보다 5%포인트 정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 5%포인트는 해외 투자로 나가는 거죠. 그런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게 최근에 이 총 저축률이 42%, 그리고 국내 총 투자율이 25% 이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의 격차가 1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해외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이 폭이 너무나 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이 안정되려면 사실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가서 그래서 또 높은 수익성을 금융투자에 돌려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가 마련이 돼야 환율이 좀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서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만 좀 조심스럽게 들어보자면, 작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현금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에다가 공장도 지어주고 채용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수출을 열심히 해가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달러로 벌어와서 어차피 미국에다가 달러로 써야 된다면 이것들을 굳이 환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현물 시장에서 달러가 지금 유통되는 달러가 줄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과거처럼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수급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것을 조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이제 뭐 이건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 상황은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 이외에 우리 그 중소상공인이나 좀 취약계층의 경제가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균형한 상황의 그 경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게 우리가 금리는 닭 잡는 칼이 아니고 소 잡는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뭉툭해서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충격을 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조정은 결국은 정부가 재정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둔화 그 우려 때문에 그 재정 지출 확대가 요구되고 그게 커지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재정이 확대되고 이러면은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 이제 그 재정이 확대되면서 만약에 그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또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면은 또 다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재정이 집행이 되면은 돈이 풀리면 그러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이 다른 방식으로 시중 자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화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파생 통화가 늘어난다 그러면 M2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측면이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 재정 정책이 지금 이렇게 과열되는 부분보다는 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겠죠. 재정뿐만 아니고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대기업들의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과급 같은 것들이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요 측면을 조금 자극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 분위기가 상당히 위쪽에 계실 분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분들이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이런 분들은 어떤 내수 소비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이런 효과보다는 이런 것들을 재투자, 지금 뭐 자산 시장에다 재투자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금이 그쪽으로 흘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산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기조니까 그러면 유동성은 끝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그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낮은 금리에 의해서 자산 시장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제어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금리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놓고 본다면 금리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가의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사실인데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인 12개월 포워드 퍼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 EPS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코스피 상승 동력을 이제 두 개의 요인을 분류해서 보시게 되면 EPS가 증가하면서 주가를 견인했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이 밸류에이션 지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두 자릿수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놓으라는 반도체 기업들도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그 코스피가 꼭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유동성보다는 기업이익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가 충격이 이번에는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 인상기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딱히 답은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도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뭐 주식 팔아라는 얘기는 뭐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가가 촉발을 한 그런 공급 측면의 푸시 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만약에 지금 전쟁이 빨리 소멸이 돼서 유가가 전쟁 이전 상태로까지 돌아간다 한다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은 우리가 2022년에 봤던 굉장히 공격적이고 장기적이었던 그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잠깐 반짝하는 사이클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잘 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표에 조금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는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방어주에 주목하라 이런 거였어요. 경기 방어주는 뭡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경기하고 상관없이 늘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음식료, 소비재 또는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EPS 자체,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이진 않은데 안정적으로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업 그 금융시장이 그 기업에 부여를 하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전망은 조금은 더 낮다는 것이죠.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요. 금리가 올라갈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버퍼가 조금은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동성을 조금 최소화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 시그널을 다 받으면 지금 이미 받은 상태인데 그러면 시중 자금도 좀 어디론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설정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상위 10개 중 9개가 초단기 채권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리 상승기에는 기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이 실제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 경계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7월 채권 시장 지표에서 금리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45%에 달했는데요. 이 같은 조사에서 종합 BMSI 역시 100 이하인 85.1포인트를 기록하며 채권 시장 심리가 약화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금리 하락 응답자 비율이 전월 대비 4% 증가한 16%로 나타나는 등 조금씩 채권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 역시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훨씬 더 지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안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의 표면 이율로부터 표면 수익률 금리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률이 있고요. 이 금리 변동분에 따라서 수취할 수 있는 가격 변동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변동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 상승 그런 국면에서는 단기채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실제로 이제 어떤 고객분들하고 상담하실 때 채권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정확히는 이제 듀레이션이 1 미만인 이제 그러한 초단기채 쪽으로 조금 가져가신 거지 조금은 더 안전한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도 보면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비치면서 떨어진 겁니까? 지금 금값이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지금이 그러면 살 때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작용을 하는 거죠. 가격 변동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금을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자산이라는 단어가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의미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 제일 안전자산은 사실 현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금은 수익성이 없죠. 안전자산이면서 내지는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게 이제 초단기 채권, 그래도 이자를 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는 것을 이제 그 전문가들은 안전자산 선호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주식이나 이런 게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을 보유하면 금은 이제 그런 위험 시기에 가격이 올라가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금을 위기 시의 안전자산, 일종의 보험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이 어쨌거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 뭐 나쁘지 않아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렇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의미의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많이 동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 즉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산이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약간 중장기적인 시간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이제 동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제재를 많이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눈에 잘못 보이면은 자산도 동결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위험 인식이 신흥국들을 통해서 약간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신흥국들 중앙은행이 금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금 가격의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고금리 환경에서 금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 가격이 조금 투자 메리트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주식, 채권, 금 등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통적인 자산 배분 투자는 주식류 그리고 채권사 6대4 포트폴리오가 가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 이후에 완전히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즉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은 시장이 동시에 깨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채권 이외에 조금 안전자산을 하나라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완벽한 대안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좀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좀 달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막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가치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역시 달러를 해치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위험 선호 하락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분 이런 것들을 원달러 환율 상승이 조금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메이크업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일정 부분 좀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는 뉴노멀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하고 금리 상승기에 경제 주체들은 어떤 채비를 해야 되는가?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나고 나서 미국이 그 초저금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하고 이러면서 경제 체제 자체가 레짐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정상 상태를 그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게 뭐 그 다른 어떤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기만 하면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뉴노멀이라고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가계들을 돕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가 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AI 산업이 호조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쳤다라고 하면 이 세금을 잠재 성장률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하는 노력을 정부가 일단 해줘야 된다. 저도 이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라는 이 세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교수님 의견처럼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 붙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고물가 고금리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여기 붙어 있는 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성장 자체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성장성 자산인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조금 더 늘려야 할 그럴 때이고요. 고물가 고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장기 채권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를 해서 투자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갖고 너무 공격적이고 무리한 그런 투자보다는 건전한 투자를 해가는 것이 가계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냥 교과서 놓고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거나 겁먹지 마시고 세밀한 자산 배분 그리고 꾸준한 적립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금리 인상기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